거치죠? 제주도 말로 거치죠? 할만해요? 예. 그렇구나. 다행이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공부하시고 또 일주일 동안은 공부한 거 좀 복습하시면서 일주일 동안 한 과목 복습하시면 안 돼요. 두 과목 다 복습 마무리 지으셔야 돼요. 그래야 좀 여유, 뒤쪽에 가서 여유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건강보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자, 가입자 먼저 볼까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굳이 가입 안 해도 돼요?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상자는 굳이 가입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의료급여에서 무료로, 거의 무료로 아주 저렴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다만 의료급여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여기에서 피부양자가 되는 조건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피부양자는 뭐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라든지 직계 존속, 직계 비속 다 됐었는데 최근에는 그래서 건강보험에 너무 무임승차가 많다 보니까 어떤 조건을 줬어요?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만 뭐가 되는 거예요? 피부양자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조건을 갖추더라도 일정 소득, 일정 재산 이상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별도로 지역가입자가 된다든지 이렇게 납입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가입자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눠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국민연금은 어떻게 나눈다 그랬어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가입자. 네, 그렇게 이제 좀 힘이 났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 가입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 그죠? 사망한 날의 다음 날에 상실되고, 국적을 잃은 것도 다음 날에 상실되고,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도 다음 날에 상실되고. 그런데 더 좋은 쪽으로 갈 때는 그날 상실해요. 어떤 거냐면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라고 하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50%를 사용주가 내기 때문에. 그래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것도 그날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더 좋은 쪽으로 간 거잖아요. 피부양자 돈 안 내도 되니까 그날.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된 날도 이제 의료급여는 그쪽에서 이제 바로 적용될 거니까 그날.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사람이 국가유공자가 될 때도 그날.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지역에서 직장으로 가는 경우도 그날 지역에서 상실됩니다. 왜냐하면 직장 더 좋은 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 반대로 직장에서 지역으로 바뀌면 언제 상실될까요? 다음 날이에요. 맞아요. 직장에서 지역은 더 안 좋은 쪽으로 가기 때문에 하루라도 더 해서 다음 날 직장이 상실되고 지역이 가입됩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급여 있죠? 보험급여의 요양급여는 우리가 재활, 입원, 간호, 이송 어디서 배웠죠? 의료급여에서 배웠었죠? 거기서 받고. 요양기관도 우리 배웠어요. 그죠? 의료급여에서 보니까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그 다음에 약국, 그 다음에 한국필수의약품센터, 그 다음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그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현역병, 전환, 복무된 사람, 금강부 후보생에 해당하는 경우 교도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 거 기억하시고, 건강보험은 크게 뭐가 있어요? 요양급여 있고, 요양비 있고, 그 다음에 뭐 있죠? 건강검진.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장애인 보장 기기가 있어요. 여기에서 요양급여는 어떤 거냐면, 요양급여는 어떤 거예요? 치료받는 거, 치료. 요양비는 어떤 거예요? 요양기관과 유사한 곳에서 서비스를 받았을 때에 그것을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게 요양비예요. 병원에 가지 못하고 응급한 상황에서 요양기관과 유사한 곳에서 서비스를 받았을 때에 그것의 일정 부분을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을 요양비라고 해요. 건강검진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2년에 사무원은 2년에 한 번, 비사무직은 1년에 한 번 받는 거 건강검진이죠. 그 다음에 장애인 보장기기 구입을 했을 때에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정책론에서 많이 나오는데 얘랑은 현물이에요. 여기 법제론에서 안 나오지만 정책론에서 많이 나와요.
요양비하고 장애인 보장기기 구입은 뭐가 되는 거예요? 현금이 돼요. 왜냐하면 얘 돈으로 주는 거고 장애인 보조기기도 보조기기를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장애가 있는데 보조기기를 샀다라는 걸 증명하면 그것의 몇 프로에 해당하는 것을 뭘로 줘요? 돈으로 입금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얘랑은 현금 급여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서 정책문에서는 아주 잘 나오는 그런 부분이다. 안 나와서 그냥 간단하게 나중에 한번 하겠습니다. 중복해야 여러분들 기억하니까 미리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전달책에 보면 보험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보험자. 네. 항상 보험자 나오면 누구냐면 공단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누구다? 건강보험공단이에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래서 보험자 나오면 항상 누구다? 공단이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시험 문제 풀 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보험자는 공단.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래 건강보험공단의 업무, 역할 이거를 봐야 되는데 건강보험공단의 업무 역할은 상당히 다양한데 그거를 우리가 다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시험에 나올 때는 항상 어떻게 나오냐면 건강보험공단의 업무 역할에서 보기를 뭐를 집어넣냐면 심평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역할을 거기다 집어넣고 다음 중 뭐 업무가 아닌 것은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정답은 항상 심평원의 역할을 찾으면 그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사평가원의 역할이 뭐예요? 요양급여 비용의 심사. 그 다음에 급여의 적절성 평가. 그 다음에 하나 더 하면 평가 기준. 평가 기준을 개발하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요 세 가지 정도만 기억해 주세요. 요양급여를 심사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불필요한 서비스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서비스를 했는데 급여가 적절히 나갔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 적절성, 너무 과대 진료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요양급여의 비용을 심사하고 급여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평가 기준을 개발하고 요 세 가지 업무. 그래서 요 세 가지 업무가 나오면 보통 이 세 가지가 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공단의 업무 중에 이 업무가 하나씩 끼어요. 이거는 공단의 업무가 아니라 심평원의 업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고, 자, 보험료. 보험료는 가입자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잃는 날의 전날까지 속합니다. 연금하고 똑같아요. 직장 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보수 월액 보험료와 보수 외 소득 월액 보험료에 따라 산정된다 그랬는데, 이건 뭐냐면 급여만 받는 사람은 보수 월액 보험료를 내요. 보험료로 산정을 해요. 그런데 보수 외에, 급여 외에 소득이 있는 사람들 있죠? 예를 들어 임대소득, 사업소득 뭐 이런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별도 하나를 더 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산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지역가입자의 소득 월액의 보험료율을 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알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노인장기요양 넘어가겠습니다. 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급여가 몇 개월 이상 혼자 살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나가는 거냐면 6개월이에요. 6개월. 그러니까 내가 한 달 동안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아니라 6개월 동안 거동이 불편하면 내가 요양 등급을 신청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라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신체활동, 가사활동,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가름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 급여는 노인 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한다 그랬죠. 여기에서 띄어쓰기 잘못된 데 있죠. 어디에요? 장기요양 급여는 노인 등. 원래 띄어써야 돼요? 안 띄어써야 돼요? 안 띄어쓰는 게 맞아요. 네, 오타가 아니고 원래 노인 등 하면 띄어쓰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게 노인 등은 노인복지법 찾아보면 이렇게 노인 등하고 붙어있고 이렇게 용어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인 등, 붙어있는 노인 등은 무슨 말이냐면 띄어있는 노인 등은 노인과 그 외의 기타 등등이잖아요. 붙어있는 노인 등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65세 미만의 어르신을 합쳐서 노인 등이라고 표현합니다. 이해되세요? 제가 여기에 처음 왔을 때에 그 얘기를 하면 좀 그런가? 여기에 처음 왔을 때 저렇게 스탠드 현수막이 있었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노인 등이라고 떼서 여기가 장기요양지원센터잖아요. 처음에 이거
인터넷에 올릴 건데. 아무튼 그래서 노인 띄고 등 이렇게 해서 설명이 막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아 이거는 이렇게 노인 등을 붙여야 맞는 거라고. 여기 장기요양지원센터는 노인 등을 붙여서 이 노인 등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65세 미만이면서 노인성 질환을 가진 어르신을 용어 정의로 붙인 다음에 노인 등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이거는 띄어쓰기가 잘못된 게 아니라 노인 등 하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65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어르신을 합쳐서 노인 등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르신들은 일단 장기요양은 뭐를 우선적으로 한다? 재가급여를 우선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에 입소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재가 서비스를 받다가 그게 불편한 어려운 경우에는 시설의 입소를 차순위로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장기요양 보험 사업은 누가 장관한다? 보건복지부 장관. 네, 보건복지부 장관. 장기요양 보험의 보험자는 누굴까요? 건강보험공단이에요. 건강보험공단이 마찬가지 장기요양 사업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요양의 보험자도 역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험료의 징수도 시험에 잘 나와요. 이게 장기요양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어떻게 해요? 통합 징수한다. 통합 동그라미.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한다? 구분하여 고지한다. 통합해서 징수하지만 거기 여러분들 지로 봐보면 맨 위에가 건강보험이고 그 다음에 고용 산재도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맨 밑에가 장기요양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통합 징수하지만 금액은 통으로 나오지만 고지할 때는 어때요? 구분해서 고지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과 장기요양이 둘 다 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을 같이 쓰느냐? 그게 아니죠. 그 다음 줄에 보면은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이게 통합징수는 산재보험도 통합징수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아까 그 지로에 보면 2011년부터 우리는 통합징수예요. 왜냐하면 그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여러분들 4대 보험 용지 받아보면요. 여기에 건강 있고 고용 있고 산재 있고 그 다음에 장기요양 이렇게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요 하나에 징수한다는 게 통합징수인 거예요. 그래서 산재도 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징수한다. 맞아요. 고용도 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징수한다. 맞는 거예요. 장기요양도 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징수한다. 맞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한다? 구분해서 고지한다. 여기에 금액이 따로따로 다 적혀 있어요. 이게 구분해서 고지한다는 것이고, 특히 건강과 장기요양은 같은 곳에서 또 보험자가 같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것을 시험에 자주 나온다. 장기요양의 인정.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하는 자는 노인 등 붙어있죠? 노인 등으로서. 그러니까 노인 등은 무슨 말이에요? 65세 이상이거나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이거나 돈으로서 장기요양 보험 가입자는 그 PA 부양자 의료급여법의 수급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 그러니까 장기요양은 우리 건강보험은 의료급여 수급자는 가입해야 안 해요?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어차피 치료의 목적은 동일했으니까 건강보험과. 그런데 장기요양은 둘 다 서비스 받을 수 있어 없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되냐면 건강보험 가입자 그 피부양자와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의료급여는 건강보험에 가입 안 해도 되잖아요. 장기요양보험 안 내도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별도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둘 중에 하나인 사람은 어떻게 한다? 장기요양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는 최소 몇 년으로 한다? 1년으로 정하는데 뒤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했어요. 최소 1년이고 지금 우리나라는 몇 년이냐면 2년이에요. 둘 다 기억하세요. 최소 1년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지금 2년으로 정해져 있다. 그리고 수급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 장기요양을 계속 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 갱신. 그 다음에 또 다음에 보면은 서비스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등급을 새로 받고자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 변경 신청. 그래서 신청은 두 가지가 있어요. 최초 신청하고 갱신. 내가 이게 끝날 것 같으니까 계속 이어서 받을래 그러면 갱신 신청. 내가 등급을 좀 다르게 받고 싶어. 뭐 재가급여인데 시설급여로 받고 싶어. 뭐 이런 경우는 변경 신청. 이렇게 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또 안 나왔는데 시험에 가끔 나오는 게 뭐냐면 아까 유효기간이 2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처음에 1년인데 왜 2년으로 늘어날게요? 공단 직원이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많은 어르신들 1년에 한 번씩 똑같은 어르신 계속 가서 심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1등급인데 1등급 2년 동안 1등급인데 2년 후에 갔더니 또 1등급이야. 그러면 유효기간을 4년으로 지정해 줍니다. 2등급에서 4등급인데 또 갔더니 똑같은 2등급에서 4등급이에요. 그러니까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바뀌면 안 되는 거고 2등급인데 2등급, 3등급인데 3등급, 4등급인데 4등급 받는 경우 있잖아요. 보통 그렇게 받잖아요. 그런 경우는 3년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5등급과 인지 등급은 그대로 2년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등급인데 갱신했더니 1등급이야? 그럼 4년으로 나와요. 유효기간이. 2등급인데 2등급이다? 그럼 3년으로 나오는 거죠. 4등급인데 4등급이다? 3년으로 나오는 거예요. 5등급인데 5등급이다? 그럼 2년으로 나오는 거죠. 유효기간이. 그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재가급여와 현금급여와 시설급여와 특별현금급여가 있습니다. 장기요양 급여는 뭐가 있다? 재가, 시설,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재가급여는 뭐예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기타 있죠. 시설급여는 말 그대로 입소시설, 요양원에 가서 하는 거. 특별현금급여가 우리가 생소하니까 특별현금급여는 뭐가 있어요? 가족, 요양비, 특례, 요양비. 그거부터야. 난 요양병원 간병비부터 쓰려고 그랬는데. 요양간병비. 요양병원 간병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가족 요양비, 특례 요양비. 특례 요양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시행되는 것은 뭐밖에 없냐면 가족 요양비밖에 없어요. 가족 요양비. 그래서 가족 요양비는 재가나 시설급여가 아니라 특별현금급여인 거 기억하시고, 요양병원 간병비는 있지만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아요. 이거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 요양비만 있다. 그래서 특별현금급여에는 가족 요양비, 특례 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라는 게 있다라는 거. 의외로 여기에서가 잘 나와요. 의외로. 여러분들이 잘 모르니까, 안 들어봤다니까, 생소하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요양기관 관리 운영. 장기요양은 누구의? 시군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이 정도만 기억할까요? 산재보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 용어의 정의가 잘 나오는데 업무상 재해가 뭐예요? 업무사행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사망. 여기 장애가 아니고 장해죠. 네. 산재에서는 장애라는 단어를 안 쓰고 장해라는 단어를 써요. 장해의 개념은 뭐냐면 노동 능력을 보는 거예요. 그냥 장애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노동 능력이 상실됐느냐를 보는 거 장애예요. 그래서 산재는 이게 일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장애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그것 때문에 노동 능력과 연관된 장해라는 단어를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산재에서 장애라는 단어가 나오면 틀린 거야. 그래서 질병, 장애 또는 사망. 유족은 어떤 거냐면 말 그대로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 자매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치유는 뭐냐면 치유는 완치된 것만 치유라고 하지 않아요. 여기 봤더니 부상 질병이 완치되고 나 뒤에 보면 그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 그러니까 더 회복되지 아니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치유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치유. 그러니까 치유됐다라는 것은 완치되거나 이제는 더 좋아지거나 나빠지지 않는 고정된 상태를 우리는 치유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중증 요양 상태는 뭐냐 하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 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 자, 요양이라는 것은 뭐냐면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고정되지 아니하고 더 좋아지거나 나빠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는 중증 요양 상태다 하고 보십니다. 뒷장 넘겨서 보험급여입니다.
자, 보건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 간병, 유족, 상병,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양급여는 어떤 거예요? 치료받는 맞아요. 치료받는 거. 산재하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요양급여예요. 그런데 요양급여에서는 치료받는 건데 거기에 보면 3일 이내에 요양으로 치료될 수 있으면 뭐 한다 그랬어요? 요양.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요. 그냥 회사에서 자부담하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네. 그래서 3일 이내에 치료받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휴업급여는 뭐예요? 요양을 받으면 일을 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러니까 월급을 원칙적으로 못 받는 게 맞아요.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월급 받지 못하는 대신 그 급여를 보존해 주는 것이 휴업급여입니다. 그래서 휴업급여는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 얼마?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일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산재는 3일, 나중에 고용보험은 7일이에요. 그거 구분해서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장애급여 있죠. 장애급여.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애가 있는 경우 그 근로자에게 장해급여예요. 시험에 장해급여 나오거든요. 장해급여 누구 거예요? 국민연금이잖아요. 노장유반사. 노령연금, 장애연금. 그죠? 그래서 장애는 국민연금이에요. 장애연금은 국민연금이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장해급여죠. 그래서 해자가 들어가면 산재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 간병급여. 간병비가 지급되는 게 없는데 아까 여기 보면 장기요양에 뭐가 있었어요? 요양병원 간병비가 있었잖아요. 네. 그죠? 여기 시행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산재의 간병급여는 어떻게 된다라는 게 시행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제. 여기는 실제가 중요해요. 간병급여는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 간병이 필요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 받을 때 간병급여를 산재에서는 지급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유족급여.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중. 그러니까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배우자와 부모 족으로서 아까 60세 이상, 자녀는 25세 미만, 손자녀도 여기서는 25세 미만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 네, 이런 경우에는 유족급여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안 나왔는데 상병보상연금. 저 위에 보니까 상병보상연금 적혀 있잖아요. 맨 위에 보면. 네. 상병보상연금도 가끔 나올 수가 있는데 상병보상연금은 뭐냐면 아까 휴업급여를 몇 년 동안 받을 수 있냐면 휴업급여는 2년까지밖에 못 받아요. 내가 산재 때문에 직장생활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원했는데도 불구하고 2년이 넘으면 휴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2년이 넘으면 휴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대신 받는 게 뭐냐면 상병보상연금이에요. 무슨 말이냐? 2년 동안은 휴업급여 월급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년이 지나도 계속되면 이제 월급의 개념이 아니라 뭘로 받는 거예요? 연금의 개념으로 받는 거예요. 상병보상연금. 그래서 상병보상연금은 휴업급여과 동일한 금액을 2년 후부터 받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장례비. 장례비도 기억해 주세요. 장례비. 이게 장례급여, 장의급여 막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장례비는 누구 거다? 산재 거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장례비, 그 다음에 직업재활급여. 직업재활급여는 뭐냐면 아까 여기 보면 장애급여 받는 사람 있죠. 그래서 이것도 가끔 지문에 나오는데 직업재활급여는 장애급여자가 장애가 있는 장애급여자가 이제 뭘 하냐면 직업훈련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직업훈련 비용이나 직업훈련 수당으로 나가는 것을 뭐라 그래요? 직업재활급여라 그래요. 그러니까 직업재활은 장애가 있는 사람이 받는 것을 직업재활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주어가 있어. 장애급여자가. 장애. 항상 여기는 장애. 왜냐면 여기 장애급여 받는 사람. 예, 장애급여를 받는 사람 중 아까 직업훈련이나 직업훈련 수당에 해당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직업재활급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실시하는 직업훈련 비용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시험에 더 많이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업무상 재해 인정 쪽이겠죠.
자,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 이게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일하다가 퇴근을 했어. 근데 갑자기 퇴근했는데 사무실에 전화요. 나 일하다가 넘어졌는데 그때는 얘기 안 했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너무 아파서 병원 갔더니 이게 입원해야 된대요. 산재 처리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거 산재 처리 할까요 안 할까요? 지디 여부를 확인해야 되지 않나요? 그쵸.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그걸 증명할 수가 없어. 그 증명하려고 그러면 그 선생님과 거의 이렇게 원수가 지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회사에서는 그냥 써주는 게 나아. 산재. 그러면 산재 보험에서 그냥 주지 않아요. 가면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 그동안 허리 때문에 병원에 입원한 진료 기록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봐요. 그런 다음에 그런 기록이 없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업무상 이랬을 수 있어. 그런데 매주 허리 때문에 병원에 간 이력이 있어. 그런데 뜬금없이 이렇게 해. 그러면 이 허리 아픈 것이 일하다가 다쳤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경우가 있으면 산재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차라리 일하다가 누군가가 봤어. 넘어지는 걸 봤어. 그러면은 딱 인과관계가 증명이 되는데 이 같은 경우는 그것 누가 본 것도 아니고 또 일하다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집에 가서 하다가 하니 이게 감귤철에 뭐 밀감 나르다가 다쳤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험공단이 심사하시는 분이 그런 것들을 다 조회해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업무상 사고가 중요해요. 업무상 사고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 업무상 사고가요 딱 시험에 내기 쉽게 4가지가 있습니다. 업무상 사고는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근로계약에 의한 일을 하다가 다친 경우. 내가 운전인데 운전을 하다가 다친 경우를 말하는 거겠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시설물을 이용하다가 다친 경우. 세 번째는 뭐냐면 행사를 준비하거나 행사를 참여했다가, 그러니까 사업주가 지시한 행사를 준비하거나 그 행사에 참여했다가 다치는 경우. 네 번째는 뭐냐면 휴게 시간인데 휴게 시간 중에도 다치는 경우. 요 4가지는 뭐가 되냐면 업무상 사고에 해당됩니다. 업무상 사고, 4가지. 고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업무상 사고는 4가지가 있어요. 근로계약에 의한 거, 시설물 이용하다가, 행사하다가, 그 다음에 휴게 시간에 이 4가지를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상 질병이 있죠. 이제는 업무상 사고가 있는 반면 업무상 질병. 이거는 업무에 기인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발생한 질병인 업무상 질병이라 그러죠. 그래서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인 거죠. 그리고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들이 또 그런 거죠.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이거는 산재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내가 병원에 가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산재 신청하면 나는 산재 처리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받는 사람 있을까요? 많아요, 요즘. 상사 나쁜 사람 만드는 거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아갖고 병원에 갔더니 우울증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일 못하겠어요.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고 자기는 산재 처리 받고 이런 경우도. 그 다음에 출퇴근재해. 출퇴근재해는 어떤 거냐면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회사에서 제공한 차이거나 그 다음에 뭐예요?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인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무슨 말이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 뭘까 이거죠. 내가 출근할 때 내 아이를 보육시설에 데려다주고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출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조천에 사는데 보육시설은 저기 시청이고 내 출근지는 노영이야. 그러면 시청에 데려다주고 노영까지 가는데 사고가 발생했어요. 출퇴근이 아니에요. 출퇴근 시청에서 노영이. 아 그러면 좀 나는 조천이고 우리 아이는 저쪽에 저기 성산포에 데려다주고 출근은 노영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아이를 태우고 성산포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다가 사고가 났어. 출퇴근일까 아닐까요? 아니요. 출퇴근에 해당돼요. 통상적인 경로에 해당돼요. 이게 왜냐하면 생업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경우나 내가 퇴근하면서 저쪽에
제주 우려죠. 한라산 쪽에 제주 우려에 가는 어머니를 보고 퇴근을 조천으로 해요. 노영에서. 이 사이에서 발생한 사고 출퇴근 맞아요. 재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출퇴근 재해는 해석이 되게 애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통상적인 경로로 본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또 재밌는 게 내가 아파트에 A동에 사는데 아파트 요 큰데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했는데 얘가 A동에 살아요. 네. 그래서 내가 여기 들어가서 여기에 계단을 올라가다가 쓰러졌어. 산재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아 여기는 돼요. 네. 문 열자마자는. 물 연자마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가구 있죠? 다가구인데 여기에 다가구도 뭐 이렇게 해서 여러 동이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 들어가서 여기 계단 올라가다 쓰러졌어. 산재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다가구는 얘가 집인 거예요. 얘가. 얘가 집인 거예요. 집에 이미 들어와서 쓰러진 거기 때문에 산재가 아닌 거예요. 여기는 아파트는 자기 아파트고 자기 문, 현관문이 자기 집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현관문을 들어가기 전까지는 출퇴근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출퇴근 재해는 약간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산재는 모든 사고가 다 산재 처리되나요? 우리가 무과실 책임주의잖아요. 산재는. 그런데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게 뭐냐면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 범죄행위 이 세 가지의 경우는 그것이 원인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또는 장애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의, 자해, 범죄행위는 산재 처리가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은 어떤 거예요?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근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 실업이에요? 아니에요? 근로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 실업이에요. 아니에요. 근로의사가 없으면 이거는 실업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전화를 받아요. 이제 대학 졸업해서 취업했어요? 물어보고 구직활동했어요? 아, 최근 일주일 동안 구직활동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업자가 아닌 거예요. 구직활동을 했는데 안 되잖아요? 구직활동을 위해서 뭔가 노력했는데 안 돼? 그럼 실업자예요. 그래서 내가 구직을 아예 포기한 사람은 실업자에 해당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근로 능력만 있어서 실업자가 아니고 근로의사가 있어야 돼. 그래서 근로의사와 능력 이 두 가지가 다 갖춰졌는데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실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시험에 뭐라고 나왔냐면 실업의 인정이 시험에 나왔어요. 실업의 인정은 실업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 받느냐 안 받느냐죠. 그래서 우리 적어도 고용보험에서 실업의 인정은 내가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때에 실업을 인정받아요. 구직활동하지 않으면 실업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왜 아니에요? 구직의사가 없었잖아요. 네. 적극적인 구직의사가 없었잖아요. 구직의사가 있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걸 실업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구직의사를 하지 않았잖아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안 했잖아요. 그럼 너 구직활동 안 했으니까 너는 뭐야? 실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그래서 실업 인정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인 수급 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뭐라고 나왔냐면 뭐가 나왔지? 나 기억이 없어. 이 둘 중에 하나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는 몇 개월 미만? 1개월 미만이에요. 1이니까 1이에요. 그래서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고용된 사람을 일용근로자라고 해요. 이것도 시험에 나왔었고. 국고에 부담한 고용보험 기금. 국가는 매년 보험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 회계에서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시험에 나왔는데 시험에 뭐라고 나왔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 회계에서 부담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 회계에서 부담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냐하면 고용보험은 누구 거야? 국가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자체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자체는 고용보험 어쩌고 하는 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지자체는 사회보험에 관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좀 찾아야 모르더라도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고용보험기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리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적용.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요. 안 돼요. 안 줘. 그러니까 65세 이전에 일했는데 65세 이후에 그만둬요. 실업급여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65세 이후에 그런데요? 네. 67세에 그만뒀어요. 가능한 거예요? 가능해요. 이게 몇 년 전만 해도 65세를 넘으면 무조건 안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65세 되기 전에 다 퇴직. 끝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는 65세 이전에 일을 시작한 경우에는 65세가 넘어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65세 넘어서 일을 시작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못 받는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영업자가 여기 없는 것 같아요.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뭐를 받지 못하냐면 연장급여하고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지 못해요. 네. 저 취업을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사장이 됐으니까. 자영업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받지 못하는 게 연장급여하고 구직급여를 받아서 연장급여가 있어요. 개별 연장, 특별 연장, 뭐 훈련 연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연장급여를 신청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조기 재취업 수당도 신청하지 못해요. 이 두 가지는 사업주의 경우는 신청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아, 그 있네요. 뒤에도 계속 있는 거네. 실업급여 봅시다. 자, 실업급여 보면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눠져요.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뭐?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에요. 이거 시험에 어떻게도 나오냐면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온다.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나왔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틀에서 실업급여고 여러분들이 막 실업급여 많이 하는 거는 실업급여가 아니라 그 안에서 뭐예요? 원래는 구직급여예요. 구직급여. 여러분들이 뭐 매달 뭐 6개월 동안 받는 것 뭐 이거 얘기하잖아요. 그건 실업급여 중에서 구직급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틀린 건 아니죠. 이거가 포함 이게 상위 개념이니까. 그런데 원래 우리가 얘기하는 건 구직급여인 거죠. 그래서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는데 취업촉진수당에 뭐가 있냐면 조직광의가 있어요. 조기 재취업 수당, 조기 재취업 수당. 그 다음에 직업능력 개발 수당, 광역 구직 활동비, 이주비. 그래서 조직광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번에 시험에 나왔어요. 그냥 단순하게 취업 촉진 수당, 다음 중 취업 촉진 수당이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취업 촉진 수당은 조직광의가 있다. 조기 재취업 수당, 직업능력 개발 수당, 그 다음에 광역 구직 활동비, 이주비. 조직광의가 있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책에 있어요. 그냥 두 번째 동그라미에 보면 취업 촉진 수당의 종류 보면 조기 재취업 수당, 직업능력 개발 수당, 광역 구직 활동비, 이주비 있죠. 네. 그래서 이 자체가 시험에도 나오고 예전에도 자주 나왔었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의 피보험자가 기준 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해서 며칠? 180일. 이거 6개월 하면 안 돼요. 180일이에요. 그러니까 근로일수가 180일 이상 돼야 되는 거예요. 6개월이 아니라 180일 이상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이거를 실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직 사유가 수급 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자발적 퇴사나 이런 게 아닌 경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한 경우, 이 모든 조건을 다 갖췄을 때 뭐 할 수 있어요? 구직급여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에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형법 뭐 이렇게 선고받고 뭐하고 한 경우에 자기 사정으로 한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직업안전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발적 퇴사나 이런 경우는 수급 자격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에 뭐 하래요? 지체 없이 동그라미 지체 없이 직업안전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한다. 지체 없이도 가끔 나왔어요. 그리고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계산하기 시작해서 7일간은 대기기간. 언제부터? 신고일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고한 다음부터 7일 동안은 받지 못하는 거예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수급 자격자가 실업에 신고를 한 이후 질병, 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해서 그 수급 자격의 청구에 의해 구직급여 일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직급여를 가름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걸 가름해서 지급하는 걸 뭐라 그래요? 상병급여. 상병급여가 뭔지 알겠어요? 이해돼요?
이게 내가 실업 신고했잖아. 응. 그런데 뭐 받아야 돼요? 실업급여. 구직급여. 구직급여 받아야 되잖아요.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조건 있죠. 뭐 해야 돼?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되는데 내가 임신했어. 응. 구직활동 해요? 못해요? 못해요. 못해. 그러면 내가 인정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잖아요. 그 못 받는 것을 대신해서 주는 것을 뭐라 그래요? 상병급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 구직급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불가능하여 실업 인정을 받지 못해. 실업 인정 받지 못하면 구직급여 못 받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하여 그 수급자의 청구에 의하여 구직급여 1획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병급여로 구직급여를 대신해서 받는 거. 이해되세요? 내가 구직급여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아파서 2개월 동안 입원했어. 구직급여를 못 하잖아요. 그럼 못 받는 거냐? 그것을 대신해서 상병급여로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상병급여.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에는 뭐를 못 받아? 연장급여와 조기 재취업수당. 조기 재취업수당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취업 촉진 수당 중에 조기 재취업 수당. 이렇게 해도 맞는 거죠. 못 받나. 그다음에 육아휴직. 고용노동부 장관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마찬가지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신청을 언제 하냐면 육아휴직을 하고 1개월 후부터 끝나고 12개월 이내예요. 왜 시작하고 1개월 후에요? 30일 이상 해야 된다며. 육아휴직 급여는 아까 보면 30일 이상 부여받은 이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30일 이상 부여받은 것을 중요하게 해서 한 달이 지난 후부터 끝나서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만약에 육아휴직을 받던 중에 이직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직한 날로부터 못 받게 된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쉬었다 할까요? 네.